그는 멕시코 만류인 걸프 스트림에서 작은 배를 타고 혼자 고기를 잡는 늙은이였다. 그는 벌써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채 바다에 나가고 있었다. 처음 40일간은 한 소년이 그와 함께 나갔었다. 그러나 40일간이나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소년의 부모는 소년에게 노인은 이제 결정적이고도 최종적인 살라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살라오란 스페인어로서 이제 운수가 끝장나서 최악의 불운을 만났음을 뜻하는 말이었다. 소년은 부모의 명령으로 다른 배로 바꿔 탔다. 소년이 새로 탄 배는 그 첫 주일 동안 큼직한 고기를 3마리 낚았다. 소년은 노인이 매일같이 빈배로 돌아오는 광경을 지켜보며 왠지 가슴이 아팠다. 소년은 항상 물가로 내려가 노인이 둘둘 감은 낚싯줄, 갈고리, 작살 등과 돛대에 휘감은 돛을 나르는 일을 도왔다. 돛은 군데군데 밀가루 부대로 기워져 있었고 돛대에 그렇게 감겨있는 모양은 마치 영원한 패배의 깃발과도 같아 보였다. 노인은 야이었고 거칠했으며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다. 그의 두 볼에는 열대바다의 태양 반사광선으로 인해 생긴 양성 피부암의 반점들이 있었다. 그 반점들은 그의 양쪽 뺨 저 아래까지 내리 덮고 있었으며 그의 두 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묵직한 물고기들을 다루느라고 생긴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상처들은 그 어느 것도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상처들은 물고기가 살지 않는 사막의 침식만큼이나 해묵은 것이었다. 그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그의 두 눈을 제외하곤 그 어느 것이나 낡아 있었다. 다만 그의 두 눈은 바다와 같은 빛이었고 밝고 패배를 모르는 눈빛이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녀는 배를 끌어올린 곳으로부터 둑으로 올라오는 길에 말했다. 전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나가고 싶어요. 우린 돈도 좀 벌어놨거든요.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 건 산티아고 노인이었다. 그래서 소년은 노인에게 애정을 품고 있었다. 안 돼. 노인이 말했다. 넌 지금 운수 좋은 배를 타고 있어. 그냥 그 배에 있도록 해라. 하지만 할아버지, 우리가 87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일을 기억하세요? 그랬다가 3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큰 놈을 잡을 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난 네가 내 실력을 의심해서 내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절 떠나게 한 건 아빠예요. 전 아직 아이니까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순 없거든요. 그래. 노인이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아빠는 믿음이 적어요. 그래.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우린 믿음을 가졌지. 안 그래?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테라스에 가서 맥주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물건들을 집으로 가지고 가도록 해요. 그러자구나. 노인이 말했다. 고기잡이들끼리 한 잔 못할 것도 없지. 그들은 테라스에 가서 앉았다. 여러 명의 고기잡이 어부들이 노인을 놀렸으나 노인은 조금 더 언짢아하지 않았다.
그들 중 더러는 그를 바라보며 안쓰러워했다. 그들은 나이든 어부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고 조류가 어쨌다거나 그들이 어떤 깊이에서 낚싯돌을 들이었다거나 날씨가 얼마나 고르고 좋은가 또는 그들이 무얼 보았는가 등에 대해 예의 바르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날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들은 이미 들어와서 말린 고기를 2개의 판자에 길게 펼쳐놓은 채 두 남자가 각각 판자 한쪽씩을 맡아 짊어지고 비틀거리면서 어장으로 운반해가는 중이었다. 어장에서는 고기들을 하바나 시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냉동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잡은 고기들을 훔이 저쪽 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운반해 갔다. 상어 공장으로 옮겨진 고기들은 도르래와 밧줄로 들어 올려진 후 내장이 제거되고 지느러미가 잘려나갔으며 껍질이 벗겨지고 고기는 소금에 절이기 위해 길게 토막났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 때면 상어 공장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만을 가로질러 왔다. 하지만 오늘은 희미한 냄새의 흔적밖엔 떠돌지 않았다. 바람이 북쪽으로 후퇴하여 완전히 죽어버린 까닭이었다. 테라스는 상쾌하고 따스했다. 할아버지, 소년이 불렀다. 응?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술잔을 든 채 여러 해 전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가서 내일 쓸 정어리를 좀 사다 드릴까요? 아냐, 가서 야구나 하고 놀으렴. 난 아직도 노를 저을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로렐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같이 고기잡이를 못하는 대신 무슨 일로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내게 맥주를 사줬잖니. 노인이 말했다. 너도 이젠 어른이 다 되었구나. 처음 저를 배에 태워주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그때 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단다. 내가 너무 빨리 고기를 끌어들였기 때문이었어. 기운 좋은 놈이 너무도 날뛰는 통에 배가 산산조각이 날 뻔했지. 기억나니? 꼬리를 척척 내리치던 것과 마상의 가름나무가 부러지던 일,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를 젖은 낚싯줄 또아리가 있는 이물 쪽으로 내던진 일이 기억나요. 그리고 또 배가 온통 흔들리고 할아버지가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듯 그놈을 치던 소리와 들큼한 피냄새가 내게 확 끼치던 것도 기억하죠. 정말로 기억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얘기해 준 것을 기억하는 거니? 우리가 함께 바다로 나갔을 때 일은 죄다 기억하고 있어요. 늙은이는 해에 그을린 사랑스러운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만약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널 데리고 나가서 한번 모험해 보겠다만.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넌 너의 아버지 아들이거든. 그리고 너의 어머니 아들이고, 그리고 또 넌 지금 오늘 만난 배를 타고 있단 말이야. 정어리를 사다 드려도 되겠어요? 어디 가면 미끼를 내게 구할 수 있는지도 전 알아요. 오늘 쓰고 남은 것들이 있어. 소금에 절여서 통에다 넣어두었거든. 싱싱한 걸로 4마리 구해다 드리고 싶어요. 1마리. 늙은이가 말했다. 그는 희망과 자신을 완전히 잃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처럼
그는 지금 새로운 희망과 자신을 가졌다. 2마리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 2마리. 늙은이가 동의했다. 훔친 건 아니지? 그럴 마음은 있었지요.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돈 내고 산 것들이죠. 고맙다. 늙은 남자는 말했다. 그는 자기가 언제부터 이런 식의 겸손을 터득했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그는 너무도 단순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진정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손실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조류가 이런 상태면 내일은 고기잡이가 잘 될 것 같구나. 그가 말했다. 어느 쪽으로 나가실 건가요? 소년이 물었다. 멀리 나가겠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맞춰 들어올 수 있도록. 난 날이 밝기 전에 나갈 작정이야. 그럼 저도 그 사람이 멀리 나가 낚시질을 하도록 해보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정말 큰 고기를 잡았을 때 우리가 가서 도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멀리 나가는 것을 싫어해.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전 새의 움직임이라든가 그가 못 보는 무언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이 돌고래를 쫓도록 해보겠어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 나쁘던가?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어요. 이상한데? 늙은이가 말했다. 그 사람은 거북잡이를 나간 적이 없는데 거북잡이는 사람 눈을 망치거든.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모스키토 해안에서 거북잡이를 했어도 눈이 나빠지지 않았잖아요. 난 이상한 늙은이야. 하지만 지금도 정말 큰 고기를 잡을 만한 힘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쓸만한 방법들도 있어. 물건들을 집으로 나르도록 해요. 소년이 말했다.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게요. 그들은 물건들을 배에서 드러냈다. 늙은이는 돛대를 어깨에 메었고 소년은 둥글게 감겨진 단단하게 엮은 갈색 낚싯줄 갈고리대 그리고 자루 달린 작살등이 담긴 나무 상자를 들었다. 미끼가 담긴 통은 큰 고기들이 배전에 다가올 때 사용하는 몽둥이와 함께 배의 고물 아래에 있었다. 아무도 늙은이의 물건을 훔치려 하지는 않겠지만 돛대와 두꺼운 낚싯줄은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안전했다. 이슬은 해로웠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 고장에서 아무도 그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을 거라 치더라도 갈고리대와 작사를 배에 남겨두어 공연한 유혹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노인은 판단한 것이다. 그들은 노인의 오두막집을 향해 길을 함께 걸어 올라갔다. 오두막집에 닿자 둘은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섰다. 늙은이는 돛이 감긴 돛대를 벽에 기대 놓았고 소년은 상자와 다른 영장들을 그 옆에 놓았다. 그 돛은 오두막집의 단 한 개의 방길이와 거의 같았다. 오두막집은 구아노라고 불리는 제왕 종려나무의 단단한 순상부로 만들어져 있었고 집 안에는 침대 하나와 의자 하나, 흙바닥에 숯불을 피워 음식을 익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었다. 그리고 결이 튼튼한 구아노의 이파리들을 판판하게 하여
서로 겹쳐지게 붙여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 성심과 코브레의 성례의 색채 그림이 있었다. 이것들은 그의 아내가 남긴 유물들이었다. 한때는 그의 아내의 채색 사진도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너무도 외로워서 그는 그 사진을 떼어내어 구석의 선반이 그의 깨끗한 셔츠 밑에 넣어두었다.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년이 물었다. 현미로 지은 밥과 생선이 있어. 좀 먹을래? 아니요, 집에 가서 먹겠어요. 불을 피워드려요? 아니, 내가 나중에 하마. 찬밥을 그대로 먹어도 되고. 투망을 가져가도 되겠어요? 물론. 투망은 없었다. 소녀는 그들이 그것을 팔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놀이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었다. 현미밥과 생선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소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85란 재수 좋은 숫자야. 늙은이가 말했다. 내장을 빼고도 1000파운드가 넘는 놈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다면 기분이 어떻겠니?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겠어요. 문 앞에서 햇빛을 쬐이고 계시겠어요? 어저께 신문이 있으니까 야구 결과를 읽고 있겠다. 소녀는 어저께 신문이란 건 역시 가공의 것인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늙은이는 침대 밑에 손을 넣어 그것을 끄집어냈다. 술집에서 페드리코에게 얻은 거야. 그가 말했다. 정어리를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것과 내 것을 같이 얼음 위에 채워두겠어요. 아침에 나누도록 해요. 제가 돌아오면 야구 얘기를 해주세요. 양키즈가 진리는 없지. 하지만 전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양키즈를 믿어야 해야 위대한 디마지오를 기억하라고. 난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하고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 둘 다 겁나는데요. 아서라. 그러다간 신시내티의 레즈나 시카고의 화이트삭스까지도 무서워하게 되겠다. 신문을 보고 연구해 두세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을 때 얘기해 주세요. 넌 우리가 끝이 85인 복권을 한 장 샀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니? 내일은 85일째거든. 그것도 괜찮겠어요. 소녀는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기록 숫자는 87일 거예요. 그건 2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85로 끝나는 복권을 한 개 구할 수 있겠니? 하나 주문할 순 있어요. 한 장이야. 그건 $2 50센트지. 그걸 누구한테서 빌릴 수 있을까? 어려울 거 없어요. 전 $2 50센트쯤은 언제든지 빌릴 수 있어요. 어쩌면 나도 빌릴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난 돈을 꾸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 한번 빌리기 시작하면 곧 구걸하게 되거든. 햇빛을 쬐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우린 이제 9월에 접어든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큰 물고기들이 오는 달이지. 늙은이가 말했다. 5월엔 누구나가 어부가 될 수 있어. 이제 정어리를 잡으러 가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늙은이는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벗겨다가 의자 등 뒤로 펼쳐
늙은이의 어깨를 덮어두었다. 그건 이상한 어깨였다. 몹시 늙었지만 아직도 튼튼해 보이는 어깨였다. 늙은이의 목도 아직 힘있어 보였고 그가 고개를 앞으로 떨구고 잠잘 때는 목에 잡힌 주름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의 셔츠는 너무나 여러 번 기워 마치 그의 돛과도 같은 모습이었고 기운 조각들은 햇빛에 발해서 여러 가지 빛으로 태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은 몹시 늙어 보였다.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에는 생명의 흔적조차 없었다. 신문은 그의 무릎에 펼쳐져 있었고 저녁 미풍이 불어왔으나 그의 팔이 신문지 위에 얹혀 있어서 신문지는 날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맨발이었다. 소녀는 늙은이를 거기에 그렇게 놓아두고 그냥 떠났다. 다시 소년이 돌아왔을 때도 늙은이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일어나요, 할아버지. 소년이 깨우면서 늙은이의 한쪽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늙은이가 눈을 떴다. 한순간 그는 아주 먼 곳으로부터 돌아오는 표정이었다. 잠시 후 그는 소년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건 뭐냐? 그가 물었다. 저녁 식사요. 소년이 말했다.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 어서 식사해요. 굶은 채로 어떻게 고기를 잡아요? 난 그렇게 해왔는걸.